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밭대학교 최종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요,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고열 데이터 센터 냉방 시스템의 현안으로서 저희가 실증 사업 진행한 건을 가지고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수열 에너지라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쪽에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념도, 수열 에너지에 대한 개념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간에 전쟁에 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배식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5시 전에 꼭 끝내라는 지시를 받아서 경우에 따라 제가 많은 부분을 좀 스킵을 하고요. 핵심 내용만 전달드리고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ICT 장비들을 냉각시키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ICT 장비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설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방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반드시 냉방 시스템 또는 냉각 시스템이 있어야 가동이 가능하죠. 그 이유는 정보통신기기가 계속 고집화되고 있고, 또 이 이유는 내부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장비는 키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발열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열 밀도가 증가하고 또 보드 온도가 보통 80도 되면은 저희가 GPU 같은 것도 이제 속도를 자체적으로 낮추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보드 표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냉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들 자체도 열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공장에서도요, 이런 네트워크와 관련된 칩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열 신뢰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거기 보드를 꽂아갖고 열부하를 가해주고 보통 마이너스 20에서 120도까지 전체 출하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열 신뢰성을 평가를 하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산업에너지 소비량의 2%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정보화 시행령 등에서 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게 여겨져 있고, ISO나 IEC 등에서도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 지침 등을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PUE라는 그런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전력 소비량의 약 40~50%가 공조 시스템, 즉 냉방을 위해서 쓰인다라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형 냉방기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는 계속 좀 변화가 있는데요. 공조 시장을 분리해서 생각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자료를 찾는데 좀 에러는 있었지만, 한 1,400억 정도의 데이터 센터 냉방기 시장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연 한 15.9%, 16% 가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센터 내의 전력 사용량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냉각기나 냉각타워, 가습기, 에어컨, 여기를 합하면 이게 공조 시스템이고 냉방 시스템인데 약 40에서 50% 이상의 에너지를 데이터 센터의 공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 데이터 센터냐 소형이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그린 데이터 센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친환경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하기 위해서 춘천시의 소양강 댐물을 이용을 해서 친환경 데이터 센터 단지를 건립하고 냉수 이용 냉각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물에너지 클러스터라는 타이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부 예산이 약 7,500억 정도가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VIP께서도 왔다 가셔갖고 탄력을 받아서 훨씬 더 진행 속도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소양강을 이용해서 사전 실증 사업을 수행한 내용을 저희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뭐 데이터 센터 세계 동향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는 뭐 10% 이상 증가한다는데 이건 훨씬 더 퍼센트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공조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이것도 비슷하게 저희 나라와 비슷하게 한 16% 가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글로벌 IT 기업의 이제 에너지 대책을 보면 페이스북은 스웨덴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해서 북극의 찬 공기로 즉 에어컨을 돌리지 않고 냉방을 하겠다. 에너지 소비량이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란드에 차가운 해수를 이용을 해서 냉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캘리포니아 연안에 수중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는데 이게 요새 관심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정부에서 한번 지원해서 우리도 이런 첨단 기술을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검토를 했는데요. 기본 개념은 뭐냐면 잠수함 같이 생겼습니다. 잠수함 같이 생긴 거를 바닷속에 집어넣는 거. 그래서 그 해수가 지나가면서 냉각을 한다는 건데 용량 대비 효과 또 경제성 대비 효과는 그렇게 우수한 거이냐 하는 부분에는 이제 퀘션이 생기고요. 아마 이 부분은 워낙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한다라는 수준의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콜런트가 돌아가는 거나 뭐나 본다라 그러면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좀 애로가 있고요. 또 고장났을 때 잠수부가 들어가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부에 그만한 공간까지 안 나와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에너지 절감은 하려는 것을 모든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데이터 센터 이제 냉방기의 특징을 따져보면 가운데 카먼 빌딩이 우리 일반 건축물이고요. 데이터 센터 이제 맨 우측 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놨는데, 이제 열원 자체가 틀리죠. 일반적으로 일반 빌딩은 외기 온도가 높으면 냉방이 많이 필요하고 외기 온도가 낮으면 난방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부하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데이터 센터는 IT 기기에서의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이 부하를 무시하고 내부의 인터널 게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부하적 특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은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을 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는 사계절 냉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킹 타임 자체도 일단은 사람이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가동되지만 데이터 센터는 365일 24시간 연중 가동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운영비 자체도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정지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백업 설비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설치비 자체도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공랭식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냉방기는 이렇게 이 왼쪽에 여름에는 사각형으로 돼 있고 위에 점선이 외기 온도고요. 밑에 점선이 데이터 센터 내부나 또는 건물의 내부 온도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외기 온도가 내려가면요, 저 응축 온도도 내려갑니다. 근데 자, 위에 그림은 일반 건축물인데요. 실내에 따뜻한 바람을 내놓기 때문에 응축기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위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 실외에 증발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밑에 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열교하는 부분의 온도차가 저렇게 위쪽의 위쪽의 실선과 아래쪽의 점선,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의 실선과 위쪽의 점선 정도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는 겨울에 실제로 이 위에 컨덴서의 실선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래쪽의 외기 온도와 열변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응축 온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응축 온도가 올라가야 열교환이랑 시스템이 작동을 하거든요. 조금 스페시픽한 내용이긴 한데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올려야 되는데 압력을 올리기 위해서 냉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일반적인 공조기는요. 냉매를 보관해야 되는 수액기라는 것을 크게 써서 냉매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름에도 쓸데없이 응축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계절 내내 효율이 낮은 상태로 운전이 돼요. 그럼 소비 전력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공랭식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완하는 방법은 제가 별도로 연구한 내용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딴 데서 발표를 드리거나
아니면 제 이름으로 SCI 논문을 찾아보시면 결과가 나오실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냉방기 형태는 크게 두 가지 용어로 나눕니다. 제가 이제 전체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First cooling, 이거 그냥 에어컨 같이 돌린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프리 쿨링은 자연 냉각이라고 해서 그냥 외기의 차가운 공기를 이용하거나 외기의 차가운 수온을 이용해서 에어컨 기구를 돌리지 않고 펌프나 팬으로 찬 공기 또는 차가운 물을 공급을 해서 냉방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직접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열교환기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양강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열을 이용을 하고자 본 타이틀을 가지고 실증 사업을 4년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환경부에서 다부처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수행을 했고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한 이유는 그쪽이 이제 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원을 받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총괄 연구개발기관은 이제 한국수자공사고요. 작년 12월에 마쳤습니다. 주관 그다음에 이제 참여기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수열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열은 과거에는요, 해수만 신재생 에너지를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2019년 10월에 원수가 아니라 하천수가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이 됐는데요.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천에서 왼쪽의 그림입니다. 하천에서 취수장에서 이제 물을 취수합니다. 그럼 이것을 정수장으로 보내고요.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수요처에 공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정수장에서 수요처, 건물 등에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정수관로 또는 상수관이라고 부르고요.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가는 관을 원수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원수관로는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가기 때문에 도심을 관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팔당댐에서 성남 정수장으로 가는 라인에서 뽑아서 제2롯데월드의 저층의 상가 부분에 대해서 전체 건축물의 약 10% 차지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수요를 이용해서 냉방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랬을 때 3,000RT 규모고요. 실제 에너지 사용량이 약 40% 가까이를 저감을 했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 냉방이나 프리쿨링 개념은 아니고요. 전부 다 힙펌프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연간 7억 원의 비용 감소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쓰게 되면 제가 신재생 에너지라는 부분을 2019년 10월에 들어간 걸 왜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데이터 센터에 이런 원수관로나 하천 이런 물을 쓰게 되면 경우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공사비를.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 열과 관련된 이런 설비는 전체 사업비에 열 설비에 대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50%까지 지원이 되니까 이 부분은 기억해 두셨다가 가능하면 안 하실 이유는 없으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의 이제 문제점을 설명드리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개발한 기술은 성능 및 기능에 대해서 뒤에 구조 갖고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름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에어컨을 돌리는 거고요. 겨울에는 또는 간절기에는 에어컨을 돌리지 않고 원수관로나 소양강 댐물을 이용해서 직접 냉방을 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크게 절감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검토를 했고요. 또 하나는 구조에 있어서 대용량화 및 용량 증설이 용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그 어떤 부분이었냐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제 설치를 하면 데이터 센터 설치하는 용량에 딱 맞는 냉동기가 있지는 않아요. 그럼 걔들을 조그만 걸 몇 개를 붙일 거고 그러다 보면 공사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공간이 좀 협소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증설을 할 경우에 추가로 설치하다 보면 좀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듈화를 해갖고 탁탁탁 끼워 넣기만 하면 용량 증설도 되고 소용량부터 대용량까지 가능하도록 특히 이제 하이퍼 스케일로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용량 어차피 해당되는 냉방 용량을 커버하는 한 대의 기기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몇 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를 갖느냐 하는 부분을 했고 그러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어떻게 제어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증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뒤에, 기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이제 압축기, 응축기, 팽창장치, 증발기 해서 그냥 냉각탑을 쓰거나 또는 공기로 다이렉트라, 대용량은 대개 냉각탑을 쓰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서브 모듈이라는 건 뭐냐면 왼쪽에 있으면 그 기존 시스템과 같이 여름에 더울 때는요. 지금 라인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녹색, 보라색으로 된 라인을 이용을 해서 기존 시스템과 똑같이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 라인을 기준으로, 열원수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편을 온도가 낮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공급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다이렉트로 공급하도록 밸브 조작에 의해서 직접 프리 냉각을 함으로써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고, 즉 특히 압축기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압축기를 돌리지 않아서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요. 냉동기는 여름의 용량을 최대 전격 용량을 맞추도록 설계가 되는데 동절기가 되면 열원 온도가 낮아지면 용량이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단속 운전율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꺼졌다 켜졌다를 계속 자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에다가 압축기나 이런 것들의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기기의 수명도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연냉방과 강제냉방을 조합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없애고 내구성도 좋아지고 에너지 절감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저희가 하나의 유닛으로 보고요. 저희가 실증화를 수행한 것은 그 유닛을 저기 왼쪽 그림에 서브 모듈 1, 서브 모듈 2, 서브 모듈 N 해갖고 하나의 메인 모듈을 만들고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될 때는 또 추가의 메인 모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내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부하량만큼 충분히 열량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도 용량 증가의 증설이 필요하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 실증 사이트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각 모듈 개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모듈이 더 붙을 때 서브 모듈이 다 설치되지 않고 몇 개가 설치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즉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수열을 쓰기 때문에 수열에서 펌핑 열량, 펌핑하는 수량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실증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흡입과 나중에 이제 마감 처리, 열원수를 배출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모듈의 유닛의 상세도를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요. 가끔 저희가 이제 지방에 설치하겠다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게 저 버리는 물을 농업용수나 이런 걸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 허락을 안 받고 옆에서 달라고 그러면 주시면 고발되십니다. 수열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거랑 다른 개념을 하나 가지셔야 되는 게요. 제가 이제 저희는 여기를 소양강댐에서 물을 끌어와다 했는데 물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은 열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낙차에 의한 수력 발전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양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뽑은 대로 리턴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법적인 사안이 있다는 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실 때는 꼭 참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장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진단 또 어떻게 운동할 거냐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실증화할 때 애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H1 클래스 조건으로 진행을 했고요. PUE라는 지표를 굉장히 낮춰야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지금 1.2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민간 부분은 낮은 것들이 있는데요. 공공 부문 같은 경우 막 1.6, 1.7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모아보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PUE라는 건 우리가 네트워크를 위한 장비의 소비 전력 분해 공조기, UPS 등등등의 에너지 소비량을 모두 합한 것. 그래서 1보다 큰 수인데요. 낮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적죠. 근데 공조기에서 보통 50% 이상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걔를 낮추지 않고는 PUE 값을 기준 안에 맞출 수 없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냉방기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물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댐이나 이런 데서 하천수에서 수온을 뽑아오면 지금 기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 온도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수온은 조금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위에 이 색깔이 다른 거는요, 연도별로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2018년부터 22년까지 저희가 온도를 모아갖고 해본 건데요. 사실 22년에 제일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21년이 20년보다 높지는 않은 패턴이 있다. 라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수량이 얼마나 보유했느냐 하는 부분으로 좀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특이성은 8월에 온도가 제일 높지 않고요. 9월, 10월에 높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X축에서 보시면. 그 이유는 뭐냐면 공기 온도는 여름에 7, 8월에 제일 높은데요. 이게 수온에 영향을 주면서 서머 딜레이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수온은 댐이나 이런 큰 곳에서 뽑았을 때는 9월이나 10월에 피크 온도가 나타난다. 라고 그래서 설계는 실제 하실 때 만약에 공기의 개념으로 8월에 취수 온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가 있다. 물론 안전율은 주긴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전 모드는 저희가 아까 제가 두 가지로 했었죠. 포스트 쿨링, 냉동기를 돌린다. 그다음에 프리 쿨링, 돌리지 않고 그냥 펌프로 찬물만 공급해서 팬코일 유닛 등에서 열을 공급한다인데요. 저희는 어떻게 됐냐면 중간 간절기에는 반반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쿨링으로 돌리고 일부는 용량이 모자라니까 냉동기랑 같이 반반 돌리는 그런 복합 모드로 3개의 운전 모드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을 때 시간계가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만 이제 9조입니다. 그래서 서브로 여기는 큰 거를 구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양강댐 그 관리 지사 수자원공사의 지사 내의 땅을 빌려서 저희가 건축업가를 설계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게 데이터 센터니까 공기 여론과도 좀 비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같이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하도 인공 부하를 걸었어요. 실제 IT 장비를 돌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인간 부하를 돌렸는데 그거 이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 제일 어려웠던 거는요. 전기 끌어오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렇고요. 그랬을 때 이제 장비를 50RT 2대 만들어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열과 관련된 도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식 운전 모드 이거는 맨 밑에 이 냉동기를 가동하는 포스트 쿨링 모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이 지금 제가 여기에 냉동기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순환을 해서 실내에 열을 공급하고 뜨거워져서 나오는 거고요. 복합 모드는 위로도 직접 냉동기를 거치지 않고 일부가 가고 또 일부는 냉동기를 거쳐서 복합적으로 운전을 하고요. 맨 위에는 냉동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직수를 공급하는데 보통 17도 부근부터는 저희가 자연 냉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로 설치해 놓고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하기 위해서 실제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제어를 해보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것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결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PUE 값이 중요한데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대해서 나오면 1.07. 그래서 1.1 이하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쓸만하다는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이나 2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았고요. 밑에 이제 공랭식의 COP가 있고 실제 이 시스템의 COP가 있는데요. 공랭식과 같이 비교를 했는데 6월엔 77%, 7월엔 84%, 8월엔 83% 정도 저감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에 PUE가 1.04였는데 10월에 1.067, 1.07 더 높게 나왔어요. 이게 수열의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 8월에 수온이 제일 높지 않고 10월, 11월이 더 높다. 그러니까 성능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PUE는 이게 이제 자연 냉방할 때의 어떤 효율인데요. 1.07 이하로 전력 저감률은 70% 이상 얻었다라는 거고요. 실제 이거는 기계식으로 돌렸을 때입니다. 여름에 기계식으로 돌려도 수온이 펌프 소비 동력은 있지만 공기 온도보다 낮아서 공기 이제 팬보다는 훨씬 더 소비 동력이 펌프가 높지만 기계식으로 돌렸을 때도 약 30%, 28% 가까이 에너지 절감을 했다. 그렇다면 이 수열원을 사용을 하면 4계절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이제 실제 운전하면서 조금 더 돌리면 훨씬 더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열이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증받은 힙펌프만 쓰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KSB 8292부터 8294의 이제 냉동기의 형태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 테이블을 보시면 COP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냉방의 지중 루프는 수온이 25도일 때, 밑에 난방의 지중 루프는 수온이 5도일 때, 즉 냉방, 난방이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해서 인증을 받은 것만 쓸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데이터 센터는 그게 필요 없어요. 4계절 냉방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운전 모드로 할 때랑 양쪽으로 운전 모드 할 때랑 틀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응축기 쪽은 발열량이 증발기 쪽보다 크거든요. 근데 냉난방을 한다라 그러면 양쪽의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증발기 응축기의 열교환기 사이즈가 동일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냉방으로만 돌릴 때 효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왜? 냉방, 난방 인증을 같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개정 요청을 했고요. 그 에너지공단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기준안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에 나오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여기서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데 냉방일 때 효율이 어떤 기준 조건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인증받은 제품 제가 88개를 얼마 전까지 분석을 했는데요. 운전 조건이 조금 바뀌면 인증받을 때의 조건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 성능이 제일 좋은 제품이 조건이 조금 바뀌면 제일 좋은 위치로 대개는 가는데 인증받은 제품들 그게 막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1등이었던 제품이 88개 제품 중에 35등의 성능 수준을 나타내는, COP 수준을 나타내는 제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연중 4계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AHRI 1361에서 연중 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를 했어요. 냉동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웨이팅 팩터 써갖고 막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냉방 전용으로 쓰는 수열원을 적용한 시스템에 대한 기준안이 개정이 돼야 되고 이런 연간 성능이 좋은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은 다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고 현안으로는 냉방기에서 공조기에서 50%가량의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PUE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공조기 냉방기 효율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냉방기의 열원으로 공기 열원 대비 수열 적용 성과는 거의 없는데 지금 물에너지 클러스터에서도 지금 추가로 실제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고요. 제도 개선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시험 규격 또 냉방 전용 제품도 적용할 수 있고 그것을 신재생 에너지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센터 냉방기로 수열 에너지 적용을 통해 각종 규제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한 거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